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일본은 전기 부족으로 마비되었다. 2. IMF는 일본 정부에 긴급 조치를 촉구했다. 안녕하세요. 2022년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일본 전역에서 벌어진 정전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외부 자원을 수급해 발전소를 돌리고 있지만 임시 방편으로 돌리고 있기에 위기는 여전한 상황.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긴급 대책회의까지 열면서 전력 수급에 골몰하고 있다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낙후된 일본 에너지 현실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벌어진 정전. 도쿄 스카이트리는 저녁 시간 항상 밝은 빛을 내뿜는 빛의 탑이었습니다. 그런데 밝은 빛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어둠이 그 자리를 덮었죠. 도심 곳곳 대형 오피스 빌딩과 관공서들 역시 어둠에 뒤덮였고 일본 시내는 완전히 정막 속에 덮였습니다. 올해 또 한 번 찾아온 후쿠시마 강진의 여파가 도쿄까지 온 것이죠. 강진의 여파는 후쿠시마 일대만 강타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전역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도권과 도호쿠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던 화력발전소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가동을 멈춰야 했죠. 가뜩이나 힘든 상황 속에서 가동까지 중단된 상황. 당연히 일본은 전력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었고 일본 경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도쿄가 어둠 속에 빠진 것입니다.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서울 시내가 하루 종일 어둠 속에 빠져 가동조차 못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 도쿄에서 벌어진 것인데요. 병원조차도 전력이 끊길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예비 전력을 이용해 도쿄 시내에 전력을 제공하면 되는 일, 당연히 시민들은 정부에게 항의하면서 예비 전력 공급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정부의 입에서 나온 건 뜻밖의 이야기였습니다. 전력 공급을 할 수 없다는 소리가 나온 것인데요.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력 수급이 현재 극심한 위기에 놓였으며 핍박 경보를 발령해야 할 정도로 예비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선언이 나온 직후 전력 수급 핍박 경보가 발령, 일본 전역을 떨게 만들었죠. 핍박 경보는 전력 공급 예비율이 3%를 밑돌 경우를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핍박 경보는 나오지 않았으나 올해 최초로 핍박 경보가 발령되면서 일본 열도를 공포로 몰아넣은 것이죠. 다행히 일본 정부가 해외로부터 석유와 석탄을 급하게 공수, 에너지 수급을 위해 전력을 다한 덕분에 도쿄 시내는 물론이고 일본 열도 전역이 정상적인 활동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뤄두었던 문제는 또 다시 터지며 일본을 괴롭혔습니다. 이번에는 지진이 아닌 폭염이 문제였죠. 갑작스러운 더위에 지친 많은 일본인들이 에어컨은 물론 다른 전자기기 사용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한 것입니다. 실제로 핍박경보가 또 한 번 발동되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일본은 위기에 몰렸다고 하는데요.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당뇨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올여름 생활을 위해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후 5-8시 사이의 전기 사용을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지정했죠. 낡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에 필사적으로 화력발전소를 돌려 에너지를 보낸다고 해도 에너지 수급에 있어 손실이 많이 나는 상황.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정부의 절전 요청에 황당하다는 입장이었죠. 일본 정부가 호언장담한 탈탄소 정책과 더불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태양광 발전 에너지는 왜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지 궁금해했죠. 과거 일본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역점을 두며 태양광을 비롯한 탈탄소 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약속, 더 이상 석유와 석탄에 의존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하며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2012년부터 고정가격 매입 제도를 신설,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정부가 고정가격으로 사들이는 제도를 만들며 일반 시민들이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정부 차원에서 구매 신재생 에너지가 일반 시민들에게도 뿌리내릴 수 있게 장려하겠다고 했죠. 문제는 일본의 이러한 사업 구상이 어디까지나 안정적인 태양광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태양광 에너지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태양이 일본에 비추는 날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게다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은 지역을 차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죠.
일반 시민들이 태양광 패널을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도시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집약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공상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펜대를 굴려서 나온 정책,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무작정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면서 실효성과 에너지 수급에 대해 냉정한 계산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는 일본 전역에 에너지 수급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화력 발전소를 축소하고 석탄, 석유 의존도를 낮춘 것도 일본을 어렵게 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외부적인 요소도 일본을 도와주지 않았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자원 경쟁에서 일본은 탈탄소를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에너지 개발에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탄소 기반 에너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원유 사업에서 나오는 원유를 남몰래 뒤에서 수입하는 짓을 저지르면서 겨우 에너지 수요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러시아를 반대하면서 뒤에선 러시아와 비밀리에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일본 정치에 낙후된 사고방식 역시 일본을 옥죄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논의해도 모자랄 마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만 늘어놓았던 것이죠.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한방에서 에어컨을 사용해 주시고 텔레비전도 한방에서 같이 보며 전력을 극복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상적이고 TV를 쓰는 세대가 줄어든 상황에서 TV를 한 대만 사용하자고 얘기한 일본의 구세대적 발상은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심지어 에어컨의 경우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 상하이 봉쇄로 인해 에어컨 부품 수급이 어려워 에어컨은 현재 중고 에어컨이 비싸게 거래될 정도로 신형 에어컨을 받으려면 몇 개월이 걸리는 게 지금 일본의 현실입니다. 총체적 난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현실을 보면 과거 1960년대 대한민국의 상황이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낙후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에너지 수입을 위해 중동 국가와 협의는 물론 아프리카 석유 생산 국가와 접촉으로 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하며 분노한 국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해류를 이용한 전기 생산에 성공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가미해 일본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일변도였던 신재생에너지의 다른 길을 발견했다며 이 해류 에너지를 이용하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지켜 세우고 있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는 이번 해류 발전을 통해 이영령 GW기가와트의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 전망대로라면 전체 일본 발전 능력의 6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아무런 오염 없이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도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이지 않는데요.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사설을 통해 지진이 발생하는 일본에서 해류 발전은 오히려 돈을 잡아먹는 괴물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죠. 매물단지로 전락한 태양광 발전 역시 현재 일본에서 에너지를 더 소비해야 하는 처치 곤란한 장비가 되었습니다. 아타미시 이산에 지어진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에 토사가 쏟아져 태양광 발전 시설이 무너진 이후 이 시설은 제대로 가동조차 못하고 방치된 상태인데요. 빠르게 문제점을 파악해 복구를 해서 에너지 생산을 위해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구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이유로 가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결국 방치된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은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하며 일본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봉인해 두었던 원자력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현재 4기만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 외에 운영 중지 중인 원자력 발전소를 조속히 가동시켜 지금의 에너지난을 해결하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린다고 해도 정상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모되는 상황. 뾰족한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일본. 탁상 공론으로 끝난 일본 관료들의 어리석은 결정과 외부 요인으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과연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현재 온 세상의 시선이 우크라이나에 쏠려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심상치 않은 경제위기 조짐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면 없는 기축통화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 자신들의 기반 경제를 믿고 금리를 올리지 않는 대실수를 범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사태는 심각하게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기축통화라면 지금과 같은 위기 속의 가치가 절상돼야 맞지만 달러는커녕 원화의 가치보다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고 급기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뱅크런까지 발생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때 중대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과의 무역전쟁 중 입었던 상처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이었죠. 10일로 취임 9년을 맞이한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처한 충격적인 현실들을 고백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풀고 있으나 엔화 가치의 하락 후 물가가 급등하면서 경제의 전반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6월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는 1조 1887억 엔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준이고 7월 무역수지 역시 6683억 엔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이는 아베노믹스에 이은 지난 10년간의 엔저 고착화로 그 부작용이 드러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분석에 의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후 3주 동안 달러에 비해 엔화의 가치가 약 4%가량 하락했지만 상하게도 도쿄 주식시장의 니케이 평균 주가는 고작 1% 상승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2012년 아베노믹스가 전격 시행된 직후 금융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했던 시기와 너무도 비교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당시 3주 사이에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 가삼엔가량 하락했고 니케이 지수는 8,600엔대에서 9,500엔대로 약 10% 상승한 바 있었습니다. 과거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기업의 수출이 증가해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는 기대감 때문에 일본 주식이 잘 팔렸으나 이러한 상관관계가 약해지고 있다고 온 것인데요. 다시 말해 나쁜 엔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증명하듯 니케이 지수와 엔 환율의 연동성을 보여주는 상관계수를 구했더니 2021년 10월에는 약 0.4인데 반해 이달 중순에는 약 0.15를 기록하는데 고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연동성이 높고 5에 가까울수록 연동성이 낮아지는데 엔화 가치가 1달러당 120엔대 수준으로 낮췄던 2014년의 경우 상관계수가 0.7을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이는 2009년보다 엔저의 효과가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지표이며 이에 기노시타 도모오 인베스코 에셋 매니지먼트 전략가는 기업이 해외 이전을 추진한 영향과 함께 엔화의 약세로 수출이 늘어나는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기축통화국으로서 일본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라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원이나 곡물에 대한 물가가 상승해 가계와 기업이 압박을 받고 있는 데다 원유 선물 가격마저 한때 14년 만에 가장 높은 배럴당 130엔대까지 올랐으니 이는 자원과 식량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일본의 입장에선 비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현실이 이렇자 구로다 총재는 마치 공황에 빠진 듯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의미 없는 측은 줄타기로 규정하고 일본은행의 금융 완화를 복잡한 경제 방정식에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엔화 가치의 하락을 불러온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자금을 조이자니 안 그래도 물 경기에 찬물을 얹을 우려가 높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일본은행은 2016년부터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도입하여 경제 활성화에 안간 힘을 썼으나 2년을 훌쩍 넘기고도 성장률 2% 목표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에 아사히 신문은 대규모 금융 완화가 예상을 벗어나 장기화됐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반복됐지만 결과적으로 구로다 총재가 출구 전략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IMF 측은 이러한 일본의 실태가 대공황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며 즉시 일본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 예로 당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생산율이 감소되자 일본 언론들은 이를 마치자기 일처럼 기뻐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대기아차의 주가는 역으로 상승 궤도에 올라 있었고 이는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타격이 그리 크지 않으며 특히 미래기술인 수소 및
전기차 분야에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을 압도했기에 외국 자본이 도리어 현대 기아차에 몰려든 것이 원인이었죠. 아울러 한국의 중국 부품 의존도는 5% 정도인 반면 일본은 10%로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이는 바꿔 말하면 자신들이 두 개를 손해보는 와중에 상대가 한 개를 손해봤다고 좋아하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이는 영국 언론들이 분석한 중국의 GDP 1% 떨어질 때 각국이 받는 영향을 나타낸 기사에서도 자세히 묘사됐는데요. 한국은 마이너스 0.35%인 반면 일본은 마이너스 2%대로 최소 5부터 6배까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아사히 신문만이 일본의 냉혹한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도쿄올림픽이 망하게 되면 일본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며, 그 근거로 일본 내 외국 자본이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이탈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본의 기간 산업 순이익률이 무려 30%나 감소했고, 외국 자본의 이탈이 심각한데도 일본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 및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매수를 한 데 따른 착시 효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분식회계로 점철된 일본 주식시장은 버블 붕괴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유력한 2022년쯤이면 주가가 한 번에 40% 이상 폭락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빚혀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현재 일본의 부채가 세계 1위로 1초에 630만 원, 1분에 3억 8천만 원씩 부채가 증가하고 있었고, 이는 곧 일본 경제 전체가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대한 시한폭탄임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곧 일본 경제 전체가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대한 시한폭탄임을 의미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대형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인 마렐리가 경영난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했고,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선 25곳이 넘는 채권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초유의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닛산 자동차의 자회사에서 분리된 마렐리는 전 세계 약 1707 시설과 5만 4천 명의 직원을 가진 일본의 대형 자동차 부품업체로 관련되어 있는 일본 중소기업만 무려 3만 8천 곳에 달하는 대기업 중 하나인데요. 이들은 지난 2018년 이탈리아의 자동차 제조사인 피아트의 자동차 부품 부문을 인수하며 사세 확장에 나섰지만 계속된 실적 악화와 전기 자동차 보급의 확산, 궁극적으로 엔저의 영향이 직접적인 파산의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25곳의 금융기관들이 전부 일본 은행들이면 그나마 버틸 수 있었지만 중국과 싱가포르 은행까지 얽혀있는 바람에 회생 절차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같은 시각 일본의 대표 관광명소 중 하나인 교토시마저도 결국 파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때 연간 5천만 명의 인파를 끌어들인 교토시의 이번 사태는 현재 외신들 사이에서도 토픽으로 다뤄질 정도로 후폭풍을 낳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교토 곳곳의 은행에 쳐들어가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채무를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해온 자영업자들도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일본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역 소멸이 심화된 농어촌도 아니고 유명 도시인 교토가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건, 다시 말해 교토시보다 크기가 작은 자자체의 연쇄도산을 불러오기에 충분했죠. 무엇보다 이는 2006년 파산한 지자체 1호로 기록돼 있는 홋카이도 유바리시의 악몽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바리시는 방만 경영과 분식회계, 투자 실패가 뒤섞여 인재가 비친 지역 파탄의 끝판왕을 보여줬고, 현재는 세금만 높을 뿐 정작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현재 거주민이 한 명도 없는 유령 마을 20곳을 만들어낼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던 유바리시의 모습은 급격한 시대 변화와 소홀한 대응, 체계 그리고 재정 악화적인 측면을 도의시한 지금의 교토와 마치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당장 해결하겠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기축통화의 고장 문제와 더불어 기업과 도시의 파산이 시각적으로 나타나자 세계 각국들은 파산을 우려해 빠르게 일본을 손절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한국 역시 비슷한 위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일본 경제와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벌리고 일본과 관계된 금융산업도 조속히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는 등 늦으면 늦을수록
한국의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을 경고하기도 했죠. 다만 놀라운 것은 일본의 경제 위기가 바로 2019년 한국과의 무역 갈등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었다는 것이고, 이에 일각에선 약해져 있을 대로 약해져 있는 일본이 당시 무리한 경제적 보복을 감행해 역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상을 입게 된 것이라 분석하기도 했죠. 기회를 잘만 활용한다면 한국이 그토록 염원하던 일본과의 자리바꿈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는 바. 부디 이번에야말로 기업들이 힘을 모아 일본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